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불확실성을 잘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항상 주가가 크게 오를 때 되면 이때의 특징이 있어요. 원화가 엄청 약했다가 원화 강세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이쪽으로 주가는 치솟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확실해질 때 투자하겠다. 이게 얼마나 적절치 않다는 걸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안녕하십니까, 윤지호입니다. 오늘 또 연휴 지나고 나서 오늘 또 삼천산 캠퍼스를 왔더니 연휴 동안에 원화가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저에게 PD분들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어디 좀 강연 준비하느라고 만들던 게 있었는데 그거 일부를 갖고서 오늘 짧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도 이제 자주 찾아뵈니까 좀 너무 일상화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뭐 강의도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깊은 얘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 이거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목을 제가 급히 정했는데 원화가 강해졌더니 불과 우리가 한 2달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는데 한 얼마 전까지 이런 말 했었어요. 1,500원 넘어가면은 다시 IMF 보는 거 아니야? 그때 엄청나게 많은 말이 나왔었는데 야 진짜 헬조선 빨리 탈출해야 된다. 한국은 답 없다. 노답이다. 투자 이민 가야 된다. 그때가 이제 1,460원 이 정도 있을 때 이제 1,500원 넘어갈 거다 하면서 굉장히 공포가 질렸었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 예측 시나리오 보면 하단이 한 1,420원 정도 연간으로 이것도 내려올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사실 우려들이 되게 많았어요. 원화가 유독 너무 쌌죠, 원화 가치가.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대만 달러가 됐던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1,400원이 깨져서 1,300이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이제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야 큰일 났어. 이제 1,300원대 들어갔으니까 수출 기업들이 이거 실적이 안 좋아져서 경기 침체일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1,400원 깨져 이 정도 왔다고 바로 기업들이 실적이 망가질 정도 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길게 봐서 1,500원 넘어가는 것보다는 1,400원 깨고 내려오는 게 훨씬 좋은 신호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근데 시장에서는 자꾸 어떤 주가가 좀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좀 그거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여하튼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원화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면 코스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2,400 깨지고 막 이랬을 때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이 컸었잖아요. 이게 벌써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4월 초에 저희가 미중 무역 정책 얘기하면서 삼천산 캠퍼스에서 뭐 제가 그때 유튜브 처음 올리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무슨 말이냐면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거 알겠는데 뭐 이거 올라갈 수가 있겠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근데 주식시장은 잘 안 밀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뭐 여기서 그때 샀으면 더 좋겠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이 많을까? 몇 가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여하튼 오늘 이렇게 주제로 정한 원달러 환율의 방향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많은 오해받는 것 중에 조지 소로스, 제가 이거 저번에 내가 소로스 좋아한다는 건 업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하워드 막스 좋아하고 소로스 좋아하죠. 사실 무슨 말 때문에 그랬냐면 이게 번역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참 유명한 말이에요. 알려진 건 무시해. 잘 안 알려진 거, 불명확한 거에 베팅해야 돼. 이거 굉장히 소로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불확실성, 모호하단 말이었지.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더 오비어스라고 했었지. 이때. 여하튼 뭔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될 때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 달 전쯤에 4월 초에 모든 게 막 불확실하고 뭔가 불안해 보일 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주식 사놓은 거 빨리 판 거 후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주식을 샀어야 돼. 이런 생각들. 또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약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모빌티 초급 강좌에서
위험이라는 단어 갖고 좀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강의가 시작되면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명확히 해드릴 거예요. 항상 되게 알고 있는 줄 아시는데 되게 좀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좀 개념어를 갖고 계신 게 많거든요. 오늘 좀 말이 꼬이지만 오이어서 그런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해서 방금 불확실성이란 말을 했는데 uncertainty, 위험은 리스크겠죠. 사람들이 불확실한 걸 너무 싫어해요. 막 확실한 걸 꿈꿔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게 뭐죠 지금? 이 확실성을 파는 가장 확실한 직업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미신은 미신. 그러니까 확실성을 갖다가 명백한 상황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면 뭐 당신이 복이 와 구원을 받아 뭐 사이비 종교라던가 어떤 정치 집단들 극단주의자들이 다 이 확실성을 강조하죠. 확실한 미래. 근데 사실 인간이 왜 그러냐면 인간의 DNA 자체가 그래요. 인간의 DNA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죠? 지금 우리 인류는 막 천둥이 몰아치고 막 비가 올 때 미리미리 거물러서 피하고 맹수가 오기 전에 일찍 불을 피워가지고 방어하고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상황을 좀 더 잘 통제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DNA에는 그냥 유전이 박혀 있어요. 두려우면 일단 불확실하면 두려워서 피해요. 도망갑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위협인지 두 번째고 이것을 굉장히 극단적 시나리오를 반영시킨 다음에 도망가려 해요.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불확실성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두려움을 갖다가 손실이나 피해를 보다 보니까 불확실하다고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물론 투자자들은 항상 좀 불안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많이 비유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거 공포증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비행기를 타서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자동차 타서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질문 하면 딱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자동차 공포증 환자는 없는데 자동차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비행기는 왜 이렇게 두렵죠? 비행기 사고는 엄청 끔찍하고 그냥 큰 사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위험이 더 크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둘은 뭔가 관련은 있는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체가 위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럼 무슨 말이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좀 확실해질 때 투자하겠다. 확실성, 명백해지면 투자하겠다. 이게 얼마나 적절치 않다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 가지 단어를 정리하는데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불확실성을 잘 다루는 사람들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사실 어디 글을 쓰려고 적어놓은 건데 그냥 오늘 급해가지고 이거 온 거 갖고 와서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확실성과 위험은 사실 혼돈하지만 다른 거고요.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변할 때는 자본이 어떻게 투입되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여부라는 거는 내가 어떤 가격의 불확실성을 얻는가에 달려 있는 거지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사실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할 때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은 사람들이 일단 두렵고 피하려 하다 보니까 아무 액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피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은 투자 기회를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낮다는 건 뭐죠? 우리가 계속 모빌티 강좌부터 제가 가르쳤던 가치라는 개념이 나올 때예요. 저도 가끔 댓글 보거든요. 거기 어떤 분이,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제가 라디오를 출연했더니 아래 댓글이 이런 게 달렸어요. 들을 필요 없어. 저 사람 좀 싸다고 얘기할 거야. 맞아요.
다시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비싸냐, 싸냐? 지금도 쌉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싸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우리가 가격을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가격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불확실성 때문에 과장된 할인 가격이 나오면 사실 이게 투자 기회거든요. 이거 어렵지 않지만 뭐 이걸 갖다가 수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확실성과 위험은 같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불확실성, 아까 제가 소로스가 말했던 게 뭐냐면 불확실한테 베팅한다는 개념, 여기서는 이 단어를 썼지만 사실 확실할 때는 베팅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명백해질 때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가치가 어떨 때다? 매우 비쌀 때요. 제가 이거 정말 약간 과장되게 일반 투자자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32년 정도 이 바닥에 있었는데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명백할 때만 투자합니다. 그거는 최소한 저와 함께 앞으로 이제 책도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도 공부하고 이럴 분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약간 더 깊게 어떤 책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황 얘기 좀 해볼게요. 시황. 아마 제가 강의 시작되면 주로 이론적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황 얘기를 들어갈 텐데 시황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어떤 사건과의 약간 연관성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약간 원화 강세였어요. 원화 강세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원화 강세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미국이 의도한 거야. 예, 맞아요. 미국이 의도한 거예요. 미국이 원합니다.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고. 나 물어볼게요. 달러 약세를 원하는데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하죠, 지금? 나중에 장기적으로 좋을지 모르죠. 지금은 미국 주식 좋을 시점이 아니겠죠. 달러가 약화되는데. 그럴 때 어느 나라가 좋았죠? 이게 바로 이때가 생각나는 게, 요 85년부터 88년, 82년부터. 이게 언제인 줄 아세요?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들어보셨죠? 로널드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이 81년에 이제 들어와서 88년에 물러나요. 아주 미국 공화당에서는 최고로 치는 대통령이고, 아주 레이거노믹스 위대한 대통령이죠. 영화배우 출신이었지만, 정말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 자본주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70년대 이전에는 케인즈적인 어떤 정부의 개입이 유주로 있었는데, 이 레이건과 또 영국의 대처가 있었어요. 이 둘이 나와서 금융 자본주의 시대로 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던 분이죠. 근데 금융 자본주의가 어떻게 시작된 건 줄 아세요? 이거 제가 금융 역사에서 제가 이제 가끔 어디 강연 같은 거 있으면 강조 드리는 건데, 사실 미국이 81년에 레이건이 처음 집권했을 때 재정 적자가 789억 달러 정도였어요. 연간으로. 그다음에 무역 수지 적자가 161억 달러였어요. 160억 달러. 뭐 지금이야 그죠? 하여튼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88년 물러날 때 이게 1,550억 달러가 되고요. 무역 적자가 1,145억 달러가 돼요. 여러분, 제가 저번 강의할 때 미국이 기축통화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무역 적자를 만들어서 그만큼 미국의 국채를 사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시황이라는 게 그냥, 오늘 미국 얼마 올랐어, 외국인 뭐 샀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시작된 거냐면, 이때 이후에 시작된 금융자본주의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생겼는데, 여하튼 이 당시에 미국이 쌍둥이 적자로 레이건 시대에 상당히 미국이 고민이 커졌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느 나라가 잘 자랐죠, 이때? 우리 일본이 그때, 여러분, 일본과 독일은 당시에 제가 이 데이터도 여러분이 이제 약간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가 아마 1977, 이때 85년에 71년 만에 미국이 대채무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가요. 사실 미국 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설계했던 나라였어요.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결국은 소위 채무 국가가 되고, 미국이, 일본이 그 당시에 1위의 채권 국가였어요. 당연히 독일도 채권 국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8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잖아요. 85년에 이제 고민이 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완전히 지지율을 잃어가고, 여러분 당시에 그 80년대 보면 그 일본의 무슨 기업 이론 같은 게 엄청 전 세계에 유행을 해요. 제가 가물가물한데 이것도 윌리엄 오우츠 제디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참 대학가에서는 그런 책 경영학에서 가르치고 했어요. 일본식 조직 이론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미국이 그 당시에 경제력은 잃고 있었지만 그래도 군사력이 있었고 세계적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면 재밌고 상식도 들어가니까 1985년에 9월 22일 날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 독일, 프랑스, 일본을 불러요. 그래서 딱 회의 20분 합니다. 20분. 진짜. 회의 중계에 나중에 경제사 책에 보면 딱 20분 했다고 나오는데 결론이 뭐였냐? 그냥 엔화 평가 결상시키고요. 달러를 평가 절하시켜요. 여러분, 지금 이거 왜 갑자기 연휴에 지금 원화가 강해지고 위안화가 강해지고 대만 달러가 강해졌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만나잖아요. 이제 스위스에서. 만나? 그럼 이거 하겠구나. 여러분 이해 가셨어요? 이 시황이라는 거는 이때에 대한 역사를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를 그래야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85년 9월에 프라자 호텔에서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85년에 엔화가 1달러에 얼마였냐면 제가 적어와서 238 85년에 근데 86년에 1달러에 얼마가 되냐? 168로 내려와요. 어마어마하죠. 87년에 144까지 오고요. 1달러가. 88년에 128이 됩니다. 88년에. 여러분, 이 87년부터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144에서 128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이 1대 238은 너무 너 일본에 유리해 이랬지만 사실 이렇게 됐음에도 이 쌍둥이 적자가 줄질 않았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88년까지 계속해서 재정도 적자가 커지고 무역 적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87년에, 그러니까 85년에 프라자비하고 그다음에 87년에 2월 달에 파리에서 다시 합의를 해요. 서방 G7을 불러가지고 그게 루브르 합의라고 하는데 그때 뭘 했냐? 더 달러는 약세로 가면 안 돼. 150 이하는 가면 안 돼. 그래도 128까지 갔어요. 엔화가. 그 대신 뭐해? 각자 금리를 낮춰. 여러분,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87년부터 일본이?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그때 일본이 폭등해요. 왜 그래 폭등했을까요? 자국의 화폐도 강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1대 228에서 1대 128, 150 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1,400원이 얼마 된 거예요? 1,400원이 한 600원 온 거예요, 600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달러를 갖다가 지금 600원이면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 미국 가서 엄청 돈 쓰고 올 것 같지 않아요? 구매력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때 폭등. 이 정도 버블이 온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가 비슷해요? 원화는 강해지고 있고 아마도 미국은 6월에도 금리를 못 내리겠지만 한국은 금리를 내릴 것 같죠. 왜? 한국은 왜 금리를 내리냐?
한국은행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한국은 사실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 전망이라는 게 있는데 2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유가를 갖다가 70불대 후반까지 다 감안해서 물가를 잡아놨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60불 깨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물가에 대한 걱정 없이 지금 금리를 B컷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못 내리고 있는데.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걸 감안하면 또 하나 우리 저번에 강의했을 때 여기도 얘기했었죠. 기시다, 아베 이때 일본의 주주가치 환원되면서 올라온 부분이 있었고 이때는 일본이 뭐로 올랐다? 엔화가 강해지고 미국가보다 더 공격적인 돈 풀기가 나오면서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때처럼 버블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한국 증시의 가능성이 들어온 거겠죠. 아니 뭐 이렇게 돼서 뭐 잃어버린 몇십 년이 온다.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이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불확실해서 가치가 싼데 주가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의 시나리오가 전개할 만한 이슈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85년, 87년에 주된 미국의 파트너 공격 대상이 어디였죠? 일본과 독일이요. 지금 어디예요? 중국. 그래서 이번에 위안화랑 태환 달러가 움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 그럼 뭘 원해요? 지금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원해요. 제조업을 만들면 누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줘야 돼요? 중국의 구매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안화를 강화시키고 올라와서. 근데 저기서 중국이 일본이 저렇게 박살난 걸 아는데 이렇게는 안 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거보다 훨씬 모더레이트된 방향으로 가겠죠. 사실 호락호락 넘어가진 않겠지만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서로 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환율의 모멘텀이 생기는 거고 미국과 다른 소위 통화정책이 나올 때가 됐다. 재정정책이라. 그래서 한국도 통화금융정책이 확장적으로 갈 거고 원화는 강해질 거다. 그래서 중국의 구매력이 커진다 보니까 요즘 어떤 주식이 좋을 것 같아요? 뭐 화장품 같은 거 좋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늘 또 화장품 움직이는 것도 한국에서 중국에 많이 갖다 파는 것 중에 하나 화장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뭐 시황이라는 걸 자꾸 내가 이제 저도 오랫동안 리서치 생활하고 했는데 그러면 약간 고급스러운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있고 쉽게 말하면 진짜 산티나게 하는 게 있어요. 산티나는 게 대표적인 건 어제는 외국인이 샀고 뭐 팔았고 뭐 이런 식의 뭐 GDP가 뭐가 나왔고 막 이것만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얼개를 좀 맞춰가는 싸움인데 큰 어떤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나요? 오늘 앞에 있지만 대답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걱정은 되지만 매우 중요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 이제부터 좀 더 들어가죠. 우리가 시황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러한 걸개 속에서 어떻게 해야 원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질까요? 그럼 우리가 환이라는 게 뭐냐? 달러는 뭐냐? 달러 인덱스는 여러 통화에 대한 어떤 인덱스와 같은 지수인데 이거와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 게 있어요.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거의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요. 환이라는 건 뭐다? 결국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 나라에 차지하는 경제의 규모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달러가 걷겠다는 거는 미국의 지위가 꺾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미국이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이때 어땠을 것 같아요? 이때 미국 별로였어요. 오히려 중국이나 이런 쪽 이머징 시장이 훨씬 좋았죠. 그러니까 구간별로 괜찮은데 이때는 어때요? 미국이 GDP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에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올라갈 때 되면 이때는 미국이 압도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 레벨도 뭔가 현재
미국 전체 경제가 다르게 비해서 좀 감소하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 잠깐만 미국 경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왜냐면 여기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넣었는데 어제 이제 FOMC가 있었거든요. 근데 FOMC에서 이제 어떻게든 간에 1분기에 미국 GDP가 나왔었는데 미국 GDP가 소폭치가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율로 미국은 마이너스 0.3%가 나왔어요. 퍼센트 포인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퍼센트랑 이거는 개념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역성장 했다는 거예요. 2분기 정도 역성장하면 사실 미국은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로 봐야 돼요. 근데 미국 경제의 한 큰 부분이 뭐죠, 미국은? 소비예요. 아직까지는 생산을 많이 못하니까 소비인데 이 0.3% 포인트가 역성장해서 굉장히 놀랬어요. 나는 뜯어봤더니 뭐가 이렇게 박살났냐 했더니 수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4.83이 나왔어요. 제가 억지로 여기다 좀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제가 매주 와서 거의 이제 이거 하고 있으니까 저런 거 어려워서 못 쫓아가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 말투가 좀 이래서 좀 PD가 고치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거 숫자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이렇게 나타난 거는 여기 0.3이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미국이 역성장했는데 뭐 때문에? 순수출 성장 기여도 때문에 역성장한 거예요. 소비가 아니라. 소비 침체로 가면 미국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은 소비가 경제가 다기 때문에 소비가 무너지면 사실 연준도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고 뭐 급해져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죠. 거기다가 이 4.83이 어느 정도냐면 1947년 이후에 지출 항목별로 성장 기여도 추정했을 때 가장 큰 급락폭이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한번 퀴즈. 순출 성장 기여도가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요? 관세 전쟁이 있으니까 전부 다 소위 미리 수입을 땡긴 거예요. 원재료, 상품 이런 거를 다 땡겨 수입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어제 연준에서 나올 말도 사실 뻔했어요. 연준에서 어제 뭐 어떻게 했던 간에 무슨 말 한 거냐면 그냥 불확실한 건 알겠는데 미국 경기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다. 그리고 참 이것도 이 용어도 알아둬요. 미국 경기에는 하드 데이터라는 게 있고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오늘 큰일 났다. 이거 다들 하드 데이터는 뭐냐면 실제 뭐 고용, 소비, 성장률 같은 실제 지표예요. 소프트 데이터는 뭐 심리나 서베이, 설문조사 지표들이에요. 지금 소프트 지표는 막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이 하드 데이터는 아직까지 뭐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연준이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6월도 못 내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FOMC 어제 보면 하드 데이터 자체가 부러질 시점이나 할 수 있다면 빨라야 7월. 뭐 7, 9, 10 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걸 좀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 데이터만 보이지는 안 된다. 왜 근데 소프트 데이터를 연준이 주목 안 하냐면 우리가 몇 번이나 2023년 봄에도 그랬고 2024년 여름에도 소프트 데이터가 안 좋아졌는데 결국은 아까 하드 데이터가 안 망가졌거든요. 근데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모든 관건은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월 9일이 뭐죠? 7월 9일이 90일 관세전쟁 유예가 끝나는 날이에요. 7월 9일이 지나면 최소한 관세는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투자자라고 봐요. 투자자라면 만약에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짜서 한 6월까지는 증시가 되게 잘 버텨주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요. 한국 증시도. 7월 가면 오히려 약간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다. 이러한 시나리오도 짤 수 있는 거겠죠.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뭘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라 한 6월 한 중순 이에 주식을 열심히 하는 거죠. 가격은 한 2,700이 넘어가 있을 때. 그건 상당히 이렇게 보면 올해 연간으로 또
확실해 보여서 그때들 들어가겠지만 그때는 상당히 오히려 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오늘 저는 되게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분위기들은 되게 어렵게 느끼는 것 같지만 이제는 진도를 나가야겠어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맨날 앉아가지고 초급반처럼 할 바에는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미국 GDP가 그래서 꺾여서 7월에 꺾이면 달러는 더 약해지겠죠. 원화 강세는 1350원 밑에까지도 갈 수 있다 봅니다. 그럼 봅시다.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지니까 원화가 약세로 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거는 참 고민스러워요. 지금 요분이 있지만 여하튼 원화가 좀 약세 같다. 2018년 이후에 2018년 이후에 한국 경제가 되게 추락을 하고 있다. 이거 반영해 왔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걸 반영한 것보다 더 많이 원화가 약세로 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저런 상황이 되면 지금 뭐가 위험한 거냐면 이거예요. 미국채 10년인데 이제부터 이게 4.5를 다시 넘어가느냐.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시 넘어가기 시작하면 미국도 크게 흔들릴 거고 우리도 결국은 랠리가 좀 이거 만만치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 기간이 뭐였죠? 아까 80년대부터 아까 뭐에서 82년 레이건 이후에 금융자본주의가 시작됐다 그랬죠. 이게 뭐였죠? 미국은 적자를 보고 채권을 다른 나라들이 무역을 해서 사주는 이 시장이 여기까지 끌고 갔는데 이게 부러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끝났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을 안 사주니까 이게 올라가겠죠. 미국채 10년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생긴 거냐면 미국은 본질적으로 미국채 순발행은 계속 늘어나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감세도 해야 되고 순이자 지출해야 될 이자를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럼 이게 수급이 잘 꼬이면 미국과 중국과 뭔가 다른 나라들과의 이러한 소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타결이 안 되면 이게 여기서 신호가 나올 거예요. 미국채 10년이 4점을 다시 치고 나가면 이게 뭔가 이게 좀 급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균열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시장에 오히려 앉아가지고 관세가 어쩌고 이거보다는 채권 시장에서의 이러한 소위 위험시가 나오는지. 원래 내가 여기다 그림 몇 개를 더 넣으려다가 그냥 급하게 이거 어제 여기 와서 해야 돼가지고 만들다가 뺐는데 하이힐드 같은 몇 가지 금리 지표를 좀 같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원화를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달러로 환산시켜서 원화가 아니라 코스피를 그려본 거예요. 어떻죠? 항상 주가가 크게 오를 때 되면 요때의 특징이 있어요. 요때. 요 동그랗게 친 데 있잖아요. 들어봐요. 원화가 엄청 약했다가 원화 강세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이쪽으로 주가는 치솟았어요. 이 세 구간의 공통점입니다. 요번에는 좀 오래 걸렸지만 요번에도 만약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원화가 강해지는 구간에서 이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화가 강해진 게 우리가 경제가 단단해서 원화가 강해진 게 아니니까 이게 무슨 좋은 신호야. 이건 또 다른 위험 신호야 보는 견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원화가 강해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유동성이 보완되면서 아마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러한 국면이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닐까. 전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한번 이거 볼게요. 이때가 어땠죠? 원화가 여기가 거의 IMF 때 원화가 그때 원화가 박살났고 그때 2,000원 갔었잖아요. 갔다가 원화가 다시 강해질 때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여기 보시면 주가가 말이 그렇지 1,000을 넘어갔었어요. 이때 어땠죠? 이때가 뭐냐면 금융위기 때 원화가 약세로 갔다가 강해지니까 폭등했죠. 이때도 사실 원화 강해지면서 계속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원화 강해지면서 오른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때는 어땠죠? 이때도 코로나 때인데 이때는 그 정도 약하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하여튼 항상 보면 이거와 요거의 바닥은 상당히 일치해요. 여기 보이시면. 이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원화가 어떤 시점에서 강해지기 시작하면 파동이 크기는 다양하겠지만 항상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을 썼어요. 원화가 강해지면 코스피는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겠죠, 이제부터. 아, 한국은행은 원화가 빠르게 오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그 다음에 금리도 낮춘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원화 강세가 좀 주춤주춤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1,500원 간다고 하다가 1,450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툭하니 1,350원을 갈 거로 좀 봐요. 주시장의 마지막 강한 랠리가 나올 것 같은 게 이번 사이클에서 단기적으로 올해 만약 지금 1,45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500원 간다고 막 고민을 하다가 툭하니 1,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주가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1,350원 정도 갔을 때 맥스로 생각할 거예요. 지금 한일 전망치 보면 올해 원화가 강해져 봤자 맥스가 1,350원이다. 시장은 항상 un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의 않은 스텝 반응이에요. 이게 만약 깨지는 순간 주식시장은 한번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저는 1,300원 가고 이럴 정도의 경제 체력은 안 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가 주식을 줄이는 시기가 아니고 뭐 세린메이, 오래 팔아 이런 거 제발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그냥 어노멀리 현상으로 이렇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주식시장을 발행할 때 아까 위험인자는 미국제 10년이 4.5를 넘냐를 보시는 거고 국내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향해 갈 것이다 보고 거기서 좀 더 강해진다면 상당히 주식시장은 강하게 우리 기대보다 생각보다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무조건 갈진 않겠죠. 우리가 가치가 쌓여야 되는데 이게 MSCI 기준의 12개월 선행 PER이에요. 이거는 개념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 때 할 건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 PER이 한 10배 정도가 중간값이고 위로는 한 12배, 아래는 8배예요. 지금이 몇 배냐면 8배 초반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통계보면 이걸 다 1시그마, 2시그마 하는데 평균에서 한 2시그마 수준에 있어요. 2시그마 수준에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PER은 매우 싼 거죠. 이건 동의하시죠?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 자꾸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지 않냐 하는데 우리가 아까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랬죠? 불확실성한 국면에서 리스크 여부는 내가 얻는 가격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얻는 가격이 그렇게까지 리스크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ROE가 지금 생각보다 시장의 ROE가 꽤 높게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사실 이거가 좀 10여 포드 ROE가 현재 9.5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 PBR 0.8배 갔을 때 이때는 거의 0.75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ROE 레벨을 계산하면 지금의 0.87배 정도 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매우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새로운 어떤 정권이 주주가치 쪽으로 가면 일본식 사례, 아까 맨 처음 그림 보였지만 아베 기스타 시절에 어떤 일본의 소위 주주가치가 복원되는 시대의 주가 상승폭을 8,200에서 4만이 넘어갔던 그걸 적용한다면 사실 이거 PBR로 봐도 한국 증시가 별로 이 위험을 주지 좀 위험해 보이냐 이 가치가 이 불확실성에서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고민은 이제 수출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했던 간에 수출 증가율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수출 증가율이, 이게 플러스가 났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수출 증가율을, 되게 지금 불안하게들 봤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수출 증가율을 갖다가 지금 582억 달러 나왔는데 플러스 3.7 나왔거든요. YOY라는 거 뭐예요? 전년 동기 대비. QOQ는 전분 분기 대비. 뭐 이렇게 했는데 전년 동기 3.7이면 원래 마이너스 봤는데 상당히 잘 나온 거죠. 이것도 지금 뭐 이거 갖다 뭐 수출을 땡겨왔다 이런 말들 하시지만
이걸 봐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를 바라봤을 때 뭐가 이렇게 겁이 나나?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뭘 살까? 여기다 시간이 없어 파워포인트로는 정리를 못 해왔는데 원화가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포인트는 뭐예요? 중국의 구매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맨 처음에? 중국 구매력이 올라갔을 때 중국 애들이 뭘 사줄 거예요? 우리 거를. 우리의 배를 사주거나 차를 사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팔 수 있는 거는 뭐 화장품이나 엔터 이런 쪽을 좀 오픈해 주면서 중국의 구매력을 올려야 되니까 시장을 좀 열어주겠죠. 그럼 미국은 금융주들이 이쪽을 많이 들어가려고 할 거고 뭐 이런 쪽이 보이고 일단 원화가 강해지면 미국 외화 부채에 많은 기업들이 좋아요. 그러면 항공주들이 있죠. 항공주들.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겠죠. 거기서 유가까지 내려갔으니까 특히 항공주는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센티가 안 좋지만 좀 불안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뭐 이것들은 매크로한 변화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주주가치 쪽을 간단 말이에요. 아이디어 하나 드리면 이거는 한번 공부해 보시고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상법 개정이 되는 순간 제일 급해지는 거는 지주사들이 소위 자회사들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주사 중에 상대적으로 그런 매력이 있는 것들도 지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고 당연히 이러한 주주 완화에 있어 적극적인 금융지주들 뭐 KB금융지주, 증권주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저는 시장에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경기 돈을 푼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금리도 내리고 재정도 풀어요. 그리고 정권 초기가 되면 맨날 뭘 하냐면 부동산을 공급하려고 해요. 집을. 그래서 요즘 건설주가 올해 그렇게 PF 때문에 안 된다고 저번에도 건설주도 말씀드렸었는데 건설주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좋냐? 중소형 건설주들은 다 망하고 대형 건설주만 살아남으니까 파이는 줄었지만 파이는 줄지만 파이는 줄었지만 넘버는 또 줄었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현대산업과 같은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현대건설도 좋았고 뭐 GS건설 같은 것도 좀 뒤따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이게 종목들을 그냥 막 급하게 넘어간 거는 이거는 좀 더 내밀한 얘기가 돼야 되니까 제가 그런데 이 네 가지 종류만 좀 우리가 모아서 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구매력이 올라왔을 때 뭐가 좋을까? 뭐 화장품 엔터 같은 거, 그 다음에 원화가 강해지면 항공 음식료 중에서 좋은 것 좀 골라보고 또 하나 주주가치 환원 같은 거 되니까 금융지주 같은 것들 좋을 것 같고 또 뭐 소위 정부가 출범 이후에 추경도 돈을 더 늘리고 어쩌면 주택 공급 늘리면 건설주들 살아남은 건설주들 잔치가 벌어질 것 같고 여하튼 전체 시장은 싸고 원화는 강해지고 여러분 뭐가 이렇게 지금이 불확실하지만 리스크해 보이나요?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다른 겁니다.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되려면 우리가 얻는 가치가 비쌀 때 얻는 건데 여전히 저는 그게 위험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삼전산 캠퍼스에서 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보고 같이 고민해 주신 분들한테 여전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좋은 주식을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라. 그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최종 결론입니다. 또 당장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고 또 실제 어떻게 시장에 대응이 되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조금씩 빌드업을 가는 거예요. 제가 본 강의가 시작되면 책을 읽고 또 그걸 갖고서 어떻게 세계 경제와 연동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하루는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고 뭐 이런 걸 섞어서 할 계획인데 여하튼 그러한 소위 초급 단계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빌드업을 해본 거니까 오늘 약간 어렵더라도 좀 너무 바로 끄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보시면서 이해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기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주였습니다.